2분기 실적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영업이익이 높고 장사를 잘했다는 건데 주가는 왜 이런 겁니까? 최근에 한국 시장 같은 변동성은 저는 처음 봐요. 지금은 반도체니까 사람들이 반도체만 잘 알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등 주식은 뚜렷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보는 것이 이번에 고점을 잡는 데 현실적인 접근이 될 거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의 신영일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삼전릭스 두 종목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과연 이 두 종목으로의 쏠림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한 번 저물었다고 하던 한국 증시는 어떻게 살아나게 됐는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주식 전략과 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명이 여의도 제갈량이시라고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냥 김효진입니다. 그래도 그 별명 듣기 나쁘지는 않으시죠? 그쵸. 또 특히 저는 이제 아까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김효진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예.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 짜야 되는지,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같이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갈량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해주실 수 있는 가장 극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수출도 잘 되고 2분기 실적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영업이익이 높고 장사를 잘했다는 건데 주가는 왜 이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항상 주식은 기업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갈 거냐, 기대감이 더 빠르게 올라갈 거냐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갔던 것들이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데 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아니 다들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럼 기대를 했지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칩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신문에 가끔 나와요. 칩 인플레이션. HBM이 됐건 일반 메모리가 되었건 이것들이 비싸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은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뭐 일반 칩, HBM, GPU 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만 너무 비싸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100대를 지을 수 있었는데 똑같은 가격에 95대 밖에 짓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거 괜찮은가?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줄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늘 걸 기대했었는데 조금 더디 느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사실은 맥북을 비롯해서 가격들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아마 7월 말에 있을 우리가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투자를 지금은 계속 요만큼 늘린 게 아니라 막 이만큼 늘렸거든요. 더한데 투자 더한데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났는데 계속해서 저 속도로 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HBM의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속도대로 계속 늘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져 나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는 어차피 뭐 선반영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게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든가요? 정말 들으시는 분들이 딱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주가는 우리가 횡보하기도 하는데요. 오르지 않으면 정말 내리나 봐요. 이 당연한 얘기를 뭘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를 때도 참 가파르게 오르고 그냥 만약에 이게 뭐 이런 이벤트가 있고 뭐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미국도 올리네 마네 하고 또 수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익은 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주문이 끊긴 것도 아니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횡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횡보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고요.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중간이 없죠. 꼭 더하기 빼기대로만 움직이지 않는 게 주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변동성은 저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내가 뭐 놓친 게 없나라고 하고 막 찾아볼 만한 그러한 롤러코스터죠. 다른 표현 더 신박한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피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그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 홀짝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지금 다른 나라 주식시장도 우리나라만큼 피곤할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변동이 많은 데가 있나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ETF 상품이 개인의 투자가 되게 용이하게 되었고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예전 대비해서 병동성이 좀 커졌다.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해외 증시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나 직관들은 있는데 그거를 다 그런 패턴, 그런 트렌드를 다 감안하고서라도 최근에 한국 시장 같은 변동성은 저는 처음 봐요. 그리고 보통은 시장이 뭐 그게 오일 쇼크가 되었건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되었건 잘 나가다가 꺾인 다음에 변동성이 원래 커지죠. 막 내려왔다가 아니야. 난 갈 수 있어.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지글지글 내려오면서 변동성이 원래는 큰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요 며칠 급락 말고요. 그거를 빼고서라도 올라갈 때도 사실은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사람이 원래 좀 그런 패턴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조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그래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최근에 이런 급심한 변동성은 정말로 너무 극심하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참 피곤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고 흔히 주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AI, 한국에서는 이제 반도체이고 몇 년 전에는 빅이라고 해서 바이오부터 해서 또 시작 게임까지 해서 그런 신조어가 있었고 차화정도 있었고 뭐 조선도 있었고 조방원도 있었고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생각해도 주도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줄줄줄 읊은 거를 다 합하면 업종, 그러니까 산업으로 따지면 한 10개 되려나요? 근데 저희가 총 산업이 24개거든요. 근데 그냥 지난 10년간의 주도주를 했던 업종만 해도 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잘 알아야 잘 할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더라고요. 지금은 반도체니까 사람들이 다 반도체만 잘 알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에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이런 걸까지 다 알았어야지 되고 그래서 전 산업에 통달을 해야 또 잘 할 수 있는 게 한국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느낌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거 다음에는 내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고 벌써 다음 걸 찾고 있잖아요. 네, 다음 걸 찾고 있고 특히 한국은 요 주도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손바뀜이 되게 빠르게 일어났어요. 이게 될 것 같으면 확 갔다가 아니다. 확 갔다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패턴들이 쌓이다 보니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죠.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하니까 그래 이게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니면 저거 이렇게 빠르게 갈아타는 흐름들도 한국 시장이 뚜렷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AI 그 지금 반도체 다음에 요거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오는 게 있으세요? 뭐 간단하게 종목 중에서. 제가 여기서 뭐 저는 요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눈이 되게 동그래지셨네요. 요거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이클은 AI에서 시작해서 AI로 끝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래요? 예, 요 다음에는 다른 주도 종목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번 사이클에서는 저는 이제 AI로 시작이 됐고 AI로 끝맺음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술이 어떤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시장을 이끌어 나갔던 사례 중에서 닷컴 버블이 되게 지금하고 그나마 유사한 사례예요. 1990년 후반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 통신혁명,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전화선을 꽂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해준대.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외에 전화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더라. 그래서 지금은 그게 언제적 얘기야라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땐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네, 혁명적이었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었고요. 그때는 주식시장만 좋은 게 아니었고 인터넷을 하려면 이 밑에 깔아야 되잖아요. 망을 깔아야 되고 전력도 필요해. 송전탑도 세워야 되고 집집마다 컴퓨터도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 공급하고 사람들 AI 구독하고 이런 거랑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했는데 그때도 어땠냐를 보면은 주도 업종이 인터넷 혁명에서도 이렇게 몇 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끝에까지도 통신을 이끄는 통신 대장주들이 마지막까지 대미를 장식했거든요. 그리고 막판까지도 되게 강하게 올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경험들, 주도주가 마지막까지 1등을 했던 경험들이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AI, 그것과 관련된 반도체가 이번에도 여전히 마지막까지 1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AI 사이클이라는 게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그 반도체 사이클을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 3년 정도로 얘기하던데 그렇다면 내년이나 후년까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박사님 말씀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요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뭐 2, 3년 사이클이다. 라고 했던 것은 공급에 되게 민감한 업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반도체 HBM이 왜 이렇게 가격이 또 일반 D램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공급을 제때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밖에 없고 그리고 그 회사조차도 되게 이렇게 나는 너네 못 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지금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데도 물량을 다 대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새로운 공정, 새로운 라인을 깔 때 2, 3년 정도 걸려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도 2,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2, 3년을 주기로 해서 공급이 풀렸다가 좀 줄었다가 이러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2, 3년 정도만의 작은 사이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냥 평상시에 그 2, 3년 공급이 좀 많았다가 줄었다가 많았다가 줄었다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이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최근에 AI는 사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선 더 뜨겁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에이전트 AI도 가야 되고 피지컬 AI도 가야 되고 뭐 이제 걸음마밖에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람들이 막 왈가왈부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가 실리콘밸리의 주장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HBM, 더 많은 숫자의 D램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2, 3년 사이클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요거를 다 맞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 각도가 조금 꺾어지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위로 좀 상향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락하는데 거기다 대고 나쁜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을 했으니까요. 소용이 없는데 지난 한 달도 아닌 것 같은데요. 3, 4주 전에 화두가 됐던 건 장기 계약이었어요. 맞아요. 하이닉스가 뭐 3, 4년 장기 계약을 한다더라.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는 건 다 사준다고 했다더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그런 계약들을 실제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지금 주가를 보면은 그게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비관에 빠지기가 쉽죠. 유튜브에도 비관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돈 버는 데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다 좋다고 할 때는 위험한 건 뭐래? 그럼 이제 이거래.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공포 국면이죠. 막 지수가 이제 거의 고점 대비 30% 이렇게 하락할 때는 더 빠질 수 있다, 뭐 바닥이다, 뭐 이야기들은 많은데 정말로 그렇게 지수가 30% 빠질 정도로 뭔가 대형 악재가 나온 것이냐라고 하면 뭐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지만 대형 악재라고 불리울 거는 사실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장기 계약도 한다고 하고 AI가 꺾인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왔다 갔다 하는 건 요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일주일 전에 나온 뉴스와 오늘 나온 뉴스와 한 달 전에 나온 뉴스와 이런 것들을 좀 다 좀 갈라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도주들이 보면 자주 교체되잖아요. 그렇다면 삼전닉스의 수명, 주도주로서의 수명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삼전닉스가 어디까지 주도주를 이어갈까를 삼전닉스에서는 별로 답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이제 시장을 볼 때 보통 이 주도하는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뭐 지금 뭐 엔비디아가 됐건 뭐 하이닉스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계속해서 가지고 올 것이냐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제가 좀 경제 쪽을 주로 보고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그 1등 주식은 뚜렷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닷컴 붐 이야기를 좀 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터넷 혁명이요. 그때 마지막 3개월 닷컴 버블의 고점이 2000년 3월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 1, 2, 3월, 그러니까 마지막 3개월 동안 3월이 고점이었으니까 1, 2, 3월의 주가가 어땠을까요? 저는 좀 힘이 없지 않을까, 막 빠지니까. 네. 왜냐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잡음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3개월 동안에 그 당시 주도 대장이었던 나스닥 지수가 40%가 올라요.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식는 기미는 없었죠. 없었겠죠. 예. 예, 제가 그 당시에 주식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어도 그거는 못 팔죠. 그거 팔면 안 되죠. 예, 못 파는 주식이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 1등 주식은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예. 같은 기간 동안에 다우존스랑 S&P 500 같은 미국이잖아요. 네. 이미 마이너스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럴 때 보면 돈은 참 냉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트는 언제 나오는 거지? 누구는 같은 미국인데 누구는 40%가 오르고 누구는 마이너스 관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인데 어떨 때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주식에 이미 돈이 들어갈 대로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다우존스는 정말 우량한 기업들만 모아놨잖아요. 다우존스를 팔아야 네. 만 나스닥을 살 수 있을 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동시에 우리가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나스닥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그 당시에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오히려 밖에서 얼마나 돈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은지 그거를 보는 것이 이번에 고점을 잡는데 저는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한국 증시는 지난주도 길고 이번 주 출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요즘에 인도 시장에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고요. 인도요? 예, 그리고 유럽 시장도 한 1개월로 봐도 3개월로 봐도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글로벌 시장과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AI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와 유럽은 AI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나요? 없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돈이 다 들어와야 끝나는데 예. 그러니까 AI로 정말 우리 흔히 몰빵이라고 하죠. 예. AI로 몰빵이 돼서 더 이상 AI를 살 사람이 없어야 이 랠리가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게 탐욕이라고 하셔도 좋고 광기라고 하셔도 좋지만 네. 그런 흐름들은 계속 반복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AI로 돈이 정말 다 들어와야 저는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인도로 돈이 들어가고 유럽이 괜찮아? 그러면 한국 시장은 그래도 조정이 너무 거칠고 아프지만 네. 이게 이렇게 끝났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인도는 특히 IT 서비스업 이런 게 많아서 AI로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나? 네. 또 유럽은 AI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정말로 지금 그 반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주가 지수가 괜찮은데 우리가 이대로 고점을 봤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코어 핵심보다도 예. 핵심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주장이지 예. 분석이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이 주변부 증시가 얼마나 식는지가 더 전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네. 지금 뭐 한국, 대만, 미국 이렇게 AI에서 그래도 메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만 플러스고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예요. 아. 근데 우리가 막 빠지기 시작했어.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틀리더라도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렸겠죠. 네.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예. 산업은 좋지만 주가적으로는 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별 순환매라고 하죠. 뭐 한국 좀 많이 올랐으니까 요 나라로 가볼까? 저 나라로 가볼까? 네. 라고 하고 있으면 이건 돈이 몰빵이 안 된 거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증권회사에서 이제 주가 전망치를 내잖아요. 목표 주가를. 근데 삼전 닉스에 대한 그 목표 주가가 어떤 데는 이렇게 높고 어떤 데는 지금 주가보다 낮게 제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보유 의견은 내놓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폭이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 저만의 느낌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된 건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뭐 건전하다? 네. 의견의 정말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보통은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이 예. 작년보다 10% 매출이 늘고 이익도 10% 늘었대. 그러면은 저는 되게 괜찮게 느껴지거든요. 예. 괜찮네. 근데 삼성전자의 이익은 1년 전 대비하면 6배가 늘었고 그리고 2023년 연간 대비해서 2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15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거는 오늘 뭐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이렇게 해서 착실하게 성장하는 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예. 너무 가파른 속도로 기업의 이익이 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늘지에 대해서 좀 다들 정확한 숫자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폭이 넓은 예.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 드실 텐데 이익이 이렇게 급증하는 경우는 또 진짜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은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보고 있네요. 네. 적당해야 그런 것보다 할 텐데 이렇게 벌어지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싶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급격하게 느는 시점에서는 이게 좀처럼 좀 뭐가 정답들이 다 없나 보다라는 네. 게 아마 솔직한 반응이실 것 같아요. 박사님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와 증시가 이제 정점을 지났다는 피크 코리아 얘기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장이 살아난 건 역시 AI 시대의 도래 때문이겠죠? 맞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는 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딱 집어내신 대로 한 2, 3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피크 코리아라는 단어가 씁쓸하게도 유행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정점을 지났고 내려갈 건데 꽤 가파르게 내려갈 수도 있어. 네. 뭐 출산율이 뭐 0.7이야. 우리 이런 걱정들을 했었죠. 그런데 2, 3년 만에 주가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성장률도 많이 이제 높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AI라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산업이 딱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혜성처럼 정말 등장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더 하나 돌아서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각 산업마다 이 밸류체인을 잘 갖춰놓은 수직 계열화를 잘 해놓은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요. 정유화학도 있고요. 만약에 외국에 여행 가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한국 기업에 너 뭐 알아?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을 꼭 안 하는 사람도 한 대여섯 개는 얘기할걸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네. 화장품 산업, 식품, 네. 저 라면 할 것 없이 정말로 저 보이지 않는 첨단 기술부터 우리 먹고 마시는 것까지 이제 다 이렇게 장악해라라고 해도 될까요? 네, 접수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기회가 온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건 준비된 사람이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좀 잘 쌓아왔었기 때문에 이 AI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죠. 방산도 저렇게 밸류체인을 잘 갖춰놓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 요 기회가 왔을 때 딱 잘 캐치하지 않았나 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에는 글로벌 분업화가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어디서 만들고 원재료는 어디서 왔고 물은 어디서 왔고 요 물병 하나인데도 참 여러 나라가 관여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확대가 많았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아웃소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익이 좋죠. 다 싸게 아웃소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 탁탁탁탁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는 좀 비싸도 제때 불량 없이 좋은 품질로 나에게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가 좋은 파트너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나라 중에 되게 좋은 파트너가 한국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개의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과 산업을 가지고 있는 좀 특수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델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직 계열화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서 사실은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렇게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저는
있고 A부터 Z까지 하는 파트너가 주요 수요처들은 필요한 상황. 그래서 한국이 또 조금 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시는 분들이 이 수직 계열화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저는 사실 두 기업 다 예. 너무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생각하는데 하이닉스는 좀 더 HBM에 굉장히 특화된 예.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있고 더 많은 칩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좋아요? 라기보다는 요 두 기업이 한국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한국은 하나의 기업,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되건 둘 중에 하나만 있고 네. 하나는 저 대만에 있고 하나는 저 미국에 있고 하나는 저 중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요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한번 좀, 그치. 요 안에서 경쟁하는 것도 참 대단해. 라고 한번 후한 점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 오늘은 쏠림이 왜 시장의 기본값인지 그리고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전 닉스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